뉴턴이 딱 다 망해놓고 한 말이 뭐야? 내가 우주에 이거는 알아도 사람들의 광기는 모르겠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지. 아리스토텔레스. 얘가 이제 뭐예요? 고전이죠? 고전적 관점. 고전적 관점으로는 색이라는 거는 뭐다? 색은 물체의 고유 성질이라는 거도. 그거의 예시를 뭐로 했어요? 사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누구예요? 뉴턴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이게 뭐다? 광학적 관점. 깝쳤다고요?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나무가 아니라 코코넛나무 아래서 낮잠을 잤어요. 색이라는 건 뭐다? 파장을 가진다. 그래서 종류별로 쫙 나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빛 자체 성질이고, 어우 귀찮아 이거. 그래서 뭘로 했어요? 프리즘 실험. 뭘 봤어요? 무지개. 그래서 물체는, 그래서 이게 그 파장이라고 하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빛은요 특정 파장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장 중에서 제일 멀리 가는 게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브레이크 등이 빨간색인 거예요. 멀리서 봐도. 그래서 터널이 주황빛인 이유가 옛날엔 그거예요. 요즘은 다 LED로 바뀌면서 그냥 흰색으로 다 박아버리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막 그 흐리흐리한 형광등일 때. 그래서 빨간색인 이유가 그겁니다. 멀리서 쉽게 알 수 있게. 그래서 이게 1문단이에요. 1문단 그냥 요걸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직도요. 그 다음에 이제 괴테 나오죠. 근데 이제 괴테는 뭐래요? 색이라는 게 어디에 있대요? 색이 빛 속에 존재한다는 뉴턴의 견해와 달리 색은 밝음과 어둠의 만남에서 생겨난다고 주장을 했대요. 뉴턴의 광학 이론에 따르면 색채 현상은 객관적 실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색채 현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되게 어렵게 써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하냐면, 그냥 괴테는, 자 뉴턴은 뭐라고 했어요? 빛은 뭘 가진다? 파장이죠. 그 파장에 따라서 특정 그 파장 값을 지닌 애가 반사가 되는 거라고 했죠. 괴테는 그냥 명암의 대비로 본 겁니다. 밝고 어두운 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세계관에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게요. 인간의 감각과 무관하다. 객관적 실체다. 색이라는 거는 인간의 영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달리 괴테는 색채 현상이 인간의 감각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인간 내면의 세계와 자연은 감각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대요. 이 괴테는 인간의 눈 속에 일종의 빛이 들어있어서 외부나 내부에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고 보았다. 그건 뭐야? 인간 안에 색이 있대. 그러니까 얘가 뭔가 자극이 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색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괴테 입장에서 보면은 정록생명도 설명이 가능해요. 왜? 파장이 제대로 들어왔죠? 근데 이제 정록생명은 뭐야? 적색, 녹색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괴테 입장으로 설명 가능하죠. 왜? 여기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빨간 빛을 반사를 제대로 했어도 물체가. 근데 내가 느끼기에 빨간 빛이 아니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괴테는 어떻게 만들었대요?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생리색이 가장 주관적인 색, 화학색이 객관적인 색, 물리색은 그 중간 단계 색이랍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또 이문단. 그러면 괴테가 얘기하는 이론이죠. 괴테의 색 이론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색은 뭐다? 밝음과 어둠의 만남이래요. 그냥 명암의 대비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감각과 인간이 연결된 결과인데 이거는 그냥 쓰진 않을게요. 그래서 뉴턴하고의 다른 점은 뭐예요? 뉴턴은 색은 뭐다? 그렇죠. 객관적인 거다. 근데 괴테는 아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다르게 느끼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감각적 주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느낀 게 그렇다는데. 그 주관적도. 내 감각으로 느꼈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서 내부에서 다르게 봤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눈 안에 빛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극에 따라 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거를 이제 생리색, 물리색, 화학색으로 나타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생리색이 딱 뭐예요? 제일. 얘는 주관이고요. 얘는요, 객관적이죠. 얘는요, 중간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문단 딱 쓰시고, 그 다음에 3문단.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각각의 색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3문단, 4문단, 5문단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뭐야? 생리색이 뭔지.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3문단의 생리색. 그러면 생리색은 눈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색이랍니다. 이는 괴테의 색채론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핵심적인 것이래요. 눈의 작용과 반작용이면 뭐예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보색이라는 거 알아요? 보색?
예, 아예 반대되는 색채나 뭐 명암을 가지는 거. 그래서 탈색한 사람들이 보색 샴푸 많이 써요. 물 안 빠지게. 예, 물들게. 그러니까 염색해서 그 염색이 네가 한 염색을 오래 가지고 싶으면 보색 샴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애쉬 그레이인가 그거 쓰면은 보라색 샴푸 써요. 안 그러면은 염색한 게 빠져서 탈색 색깔로 금방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써서 계속해서 색을 유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선명한 유색의 종이를 적당한 밝기의 흰색 판지 앞에 갖다 대었을 때 사례를 제시한다. 유색의 표면을 어느 정도 응시한 후 눈을 움직이지 않고 그 유색 종이를 치우면 바로 그 자리에 다양한 색의 스펙트럼이 생겨난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뭐 하나 뚫어져라 보다가 갑자기 그거 딱 치우면 막 눈에 잔상 넘쳐 막 이 색깔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황색이었다면 어떻게? 청자색. 주황색이었다면 청색. 자색이었다면 녹색이라. 이게 서로 어떤 개념이다? 보색 관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중간에 쓰면은 생리색에서 얘기를 하죠. 산문단은 유도색을 통해서 뭘 해요? 눈을 자극시켜요. 왜? 이때 앞에 색을 유도색, 뒤에 색을 피유도색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피유도색은 반응색.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색이라는 겁니다. 보색.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눈은 그런 보색을 만들어낼까요? 지금 괴태기 때문에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둠이 오면 밝음을 요구하고 밝음이 적용되면 어둠을 요구해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어디 갔어? 물체에 규정되는 특정색 몸을 잡고 유도색 대립되는 피유도색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피유도색이 바로 눈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그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일단 뒤까지 읽으면은. 근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갖다 써버릴게요. 그래서 눈은 해서 그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 쫙 했던 거 있죠? 색깔. 이거 아마 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황색은 뭐야? 왜 자색이라지? 그럼 보라색이라고 하면 안 되나? 그다음에 주황색이면 청색이, 자색이면 녹색. 이런 식으로. 됐나요? 아니요. 왜요? 안 썼어요. 조용하다. 그러니까 그 둘 없으니까. 너네는 뭐 했으면 안 돼? 다 찢어버려야 돼. 저 수업 시간에 닥쳐. 됐나? 왜요? 전 됐는데요. 그리고 생리색은 그러면 개념이 뭐예요? 생리색이란 거는 뭐 눈의 반응으로 생기는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물리색 얘기하죠?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색을 얘기를 해봅시다. 생리색과 인접해 있으면서 생리색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물리색이다. 물리색은 눈과 물체 사이에 특정한 매질에 개입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즉, 뭐가 이렇게 와. 근데 우리가 얘는 빨간색을 쐈는데 갑자기 우리 눈에는 초록색으로 보인다던가. 다른 거를 통과하면서 이제 바뀌는 것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무지개. 빨주노초 파란보로 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물리색에는 반사색, 테두리색, 굴절색, 표면색 해서 개쫄았거든요. 읽다가 이거 또 언제 해? 하지만 굴절색 가지고만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밑에는요 그냥 예시라 가지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얘기를 하면은, 자, 물리색은 뭐다? 중간에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죠. 빛이,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빛이나 암흑이 투명하거나 흐린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에 생겨난대요. 굳이 저거를 왜 썼을까? 투명, 반투명. 그러니까요. 아예 그냥 불투명은 안 되나 보지. 투명, 반투명의 불투명은 통과를 못하죠. 통과하는 경우 생기는 색.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누구다? 굴절색이다. 근데 다른 것도 알아두세요. 문제는 뭐 어떻게든 내는 거야. 그냥 개수 했을 때 이거 세야 돼. 그냥 물리색이 몇 개 있냐? 하나, 둘, 셋, 넷. 4개 있다. 그 중에 이제 얘기하는 거, 예시로 얘기하는 게 굴절색이고, 보기로 다른 색을 줄 수도 있죠. 보기 문제로.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거 예시가 뭐가 나왔냐면, 일출하고 일몰일 때는 어때요? 일출과 일몰. 이게 뭐냐, 그 공기가 뭐 많으면 뭐 빛이 살리고 뭐 더 된대. 쭉쭉 그거 다 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 뜰 때, 해 질 때가 시뻘겋잖아. 그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뭐 무색인데 흐린 매질을 통해서 뭐 황색이다. 그리고 비 올 때 구름 사이로 빛 쫙 갈리죠. 근데 그거 무슨 색이야? 살짝 누런 빛으로 쫙 내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흐린 매질 더해져 밀도가 높아지면 점점 주홍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다? 일출과 일몰 얘기하는 겁니다. 일출과 일몰 때는 어떻게 된다? 붉은 태양이 되고, 그 다음에 맑은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상 우리는 위에 있는 뭘 보는 거죠? 오존층을 보는 거죠. 파란색은 왜? 오존층을 해서 빛이 산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같은 거는 매질의 농도가 높아진 경우입니다. 그리고 얘는 암흑 얘기할걸요? 어두운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저거 말고 파란색 어딨어? 무한한 암흑은 흐린 매질을 통해서 보면 청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거 암흑의 뭐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다? 누구보다는? 생리색보다는 객관적이고 화학색보다는 주관적이다. 딱 중간값을 가진다라는 거죠. 됐나요? 됐어요. 화학색은 물리색보다 고정적이며 어떤 내재적인 속성을 갖는 색이다. 고정적인 건 변하지 않는다. 즉 객관적이란 소리일 거고, 화학색은 생리색이나 물리색과 달리 객관적인 색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똑같은 말 또 한 거고, 이 역시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다. 얘도 보색 현상 일어난다는 소리겠죠. 뭐야? 화학적 대립은 밝음과 어둠의 대립이 아니라 산과 알칼리성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래요. 황색과 주홍색은 산의 속성이고요. 청색과 청적색은 알칼리의 속성을 갖는데, 강철을 불에 달구면 황색에서 적색, 이런 스펙트럼. 이것은 강철이 산화, 강산화 과정을 거쳐서 약산화, 탈산화되면서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학도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냥 딱 봤을 때 리트머스 종이만 봐도 색깔 반대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쓰면은 화학색. 이거 뭐야? 물질 고유의 색이란 소리죠. 객관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물질의 화학적 성질, 뭐랑 산, 염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른 거다. 그래서 산성이면 붉은빛이죠. 주황 아니면 주홍, 노란 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염기성은 청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물질 고유의 색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얘랑이요? 네. 그렇죠. 왜? 걔는 그냥 물질 고유의 색인데 이 화학적 성질이라고까지는 안 갖고. 근데 공통적인 거는 고유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얘가 가진 색깔, 산성, 염기성을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색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써 있었으니까 여전히 인간 안에서 주관적인 색이라는 걸 얘가요? 앞에서 이 역시 대립적인 색채 현상을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거는 이제 앞에 있는 애들, 생리색이랑 괴테. 그 얘가 괴테가 얘기한 거니까 계속 객관적이지만 그래도 뭐다? 괴테가 얘기한 거니까 대립으로 간다. 밝음과 어둠. 됐죠? 마지막, 괴테는 감각을 매개로 하여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대상을 인간의 감각과 완전히 별개로 파악하는 거, 뉴턴의 광학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왜? 뉴턴이 봤을 때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뉴턴의 입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괴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내가 색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서 괴테는 이런 적색은 정렬과 흥분, 청색은 수축과 차분함 등 각각의 색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따라서 색은 감각적이고 도덕적이며 미학적인 목적으로까지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색을 위험을 나타내는 색, 왜냐면 이 보라색이 옛날에 되게 만들기 더럽게 어려웠어가지고 왕들 많이 못 썼대요. 유럽에서 보라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그쪽이죠. 그 붉은색이 꽤 어렵대요. 녹색은 희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괴테는 뉴턴이 간과하였던 심리, 철학, 미학적 관점에서 색채 현상을 설명했고, 뉴턴 광학 이론에 따른 색채예가 색채 현상이 아주 작은 영역에 불과하다고 보고, 가시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과 사회 전체를 색채 현상과 연결지어 이해하고자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 그냥 정리 한번 해보자. 색은 뭐다? 괴테 입장에서는 감각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랑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다. 하지만 뉴턴은 그냥 자연현상이다. 우린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리고 뭐도 한대요? 색은 정서도 나타내고 상징성도 있고 미학적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기능을 한다. 근데 뉴턴은 그래서 뭐다? 뉴턴의 이론은 색채 현상의 작은 영역일 뿐. 이 정도면 디스한 거죠. 그래서 괴테는 뭐랑 뭐로 색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려 함. 됐을까요? 실전이 더 쉽네요. 전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게 더. 뒤에 문제 좀 풀어보실까요? 4번의 답은? 이거 틀리면 뒤져야 됩니다. 불에 달구면 뭐라 했어요? 산이죠? 산 무슨 색깔? 주황색. 근데 왜 청색이야? 죽어야 돼요? 아니죠? 아직이요? 그 다음에 A, B, C 쪽쪽 나뉘었죠. A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 B는 뉴턴. C는 괴테. 답은? 일단은 답은 5번입니다. C에 따르면, 괴테에 따르면 색은 물체가 가시광선을 1번 반사나 투과시켜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 말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체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반적 반사식기나 투과식기는 아니라. 근데 이 말 자체는 뭐예요? 어디랑 비슷해요?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오히려 더 가깝죠. 뉴턴하고 비교를 치는. 근데 이거를 나는 괴테 그 마지막에 화학색으로도 봐도 되지 않나 싶어요. 화학색 설명도 가능하지 않나? 근데 아마 이 투과시켜. 왜? 물리생은 투과가 있잖아요. 매질 투과. 매질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컷일 겁니다. 그 다음에 괴테 견해에 따를 때 기억 니은이죠? 답은 2번입니다. 난 3번 했는데. 괴테가 사문단에서 태양빛은 색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뭘 통과하니까 왜지? 황색으로 보인다고 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한한 공간 암흑이 흐린 미지를 통해서 파랗게 보인다 라고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얘는요? 답은 2번. 왜냐? 애초에 지금 요 하이젠베르크가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나눈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이젠베르크는 이 중에서 뭐 얘기하겠습니까? 나눈 게 잘못이니까 나누지 말아라, 연결돼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1번, 2번 중에 하나고, 괴테의 생각은 가치가 있겠죠. 아니 갑자기 왜 없다고 해요? 여기서 괴테의 색조로 재평가했는데. 그래서 그냥 2번 바로 나와요. 쉽게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사회현상. 이것도 근데 뭐 다 맞는 말이라서요. 조별과제가 제일 딱 저걸로 얘기하기 편하죠. 조별과제. 무임승차. 어이구 깜짝이야. 근데 뭐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야 돼요. 모든 거는 자기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정치 배웠을 때 제일 충격이었어요. 나 땐 그냥 정치였어요. 사문 경제 정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경제랑 그 법과 사회랑 정치 합쳤잖아요. 지옥이지. 그러니까 둘 다 띠꺼운 건데 그거를 합쳐? 더 띠껍지.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면 그 정당은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한 게 충격이었습니다. 이 새끼들 그럼 국익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었어?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정치인이 다 쓰레기로 보였습니다. 근데 이익 집단이라고 아예 그냥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집단의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이익이 되는 쪽을 지지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왜 저렇게 행동하지가 이해가 돼요. 이 논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뭐 국가를 망치게 하네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치라는 거, 정당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뭐 욕해도 되죠.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내 이익에 반하는 거잖아. 그럼 욕을 해야지. 볼게요. 몇몇 개인이 존재하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발견하면 이들은 각기 원하는 바를 개인적으로 추구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익 집단을 형성하여 그 목표를 공동으로 추구하리라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똑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 더 커지고 힘이 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졌는데,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준 거죠. 동일 사업장, 같은 곳에서 함께 일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의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이들이 서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 때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식은 기존의 정치학, 경제학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려 이익 집단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정책을 수립해 왔대요. 그러나 누가? 맨슈어 올스는 합리적인 개인은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하였다. 공동의 목표 달성이 이익 집단 구성원의 이익을 증진해주는 상황에서 개인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합리적은요, 극한의 이득충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같이 이렇게 파업을 해도 나는 더를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다고 전제할 때 이익 집단이 자동으로 형성되고 개별 구성원들이 항상 공동 목표를 추구하여 행동한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은행을 털었어요. 그때 이제 뭐 하는 거야? 수사관이 잡혔어. 우리가 다 잡혔어. 그럼 얘기하는 거지. 넌 봐줄게. 다 풀어. 그럼 어떻게 했어? 합리적인 개인이니까 싹 다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문단 정리를 합시다. 기존 정치학. 기존 정치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공동의 목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자. 발견하면 집단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누가? 올슨은 이거를 문제를 제기를 했죠. 올슨이 이제 문제 제기를 때려요. 왜? 일단 전제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걸 밑으로 일단 깔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올슨은. 왜? 인간은 다보다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개인은 뭘 추구한다? 비용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 즉 극한의 이득.
비용보다 큰 이득, 소모된 자원, 내가 쓴 에너지, 내가 쓴 노력보다 더 많은 거를 요구한다고요. 그래서 1시간 공부하고 1등급을 쳐 맞으려고 하죠, 너네가. 말이 되냐? 너무 큰데. 어쨌든 그런 게 문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공동 목표가 있어도 어떻게 된다? 있어도 집단이 형성돼, 안 돼?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기 나오죠? 이익 집단이 자동 형성되고 추가하여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거나 어디 갔어? 추가하여 행동한다는 보장이 없다. 왜일까요?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너네가 유추를 해봤을 때. 왜 애초에 뭐야? 비용보다 큰 이득을 추구해. 그럼 이거 집단 형성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좀 더 덜 온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배신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일단은 요 뒤에서 얘기하면은 뭐가 나와요? 무임승차가 나오거든요. 왜? 비용을 줄이는 거죠. 내가 행동을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숟가락만 탁 얹어놓고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참여하지 않고 뭐 할 거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문단 3문단에서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음 문단은 이제 사유제 공공재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지울게요.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하는 모든 재화는 사유제이다. 왜? 구매를 했다라는 거는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소리죠. 사유재산이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사유재는 소비 과정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이 발생한다. 그럼 또 이제 경합성이 뭐예요? 한 사람이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 나 이거 근데 어디서 봤냐? 이거 경제 공부하면서 그때 배웠었던 것 같은데. 통합사에서 나오죠. 공공재 하면서. 그래서 경합성은요, 그냥 한정된 자원을 너가 더 많이 가지고 가면은 딴 사람은 그만큼 못 가져가잖아. 그거 경합해야 되잖아. 그래서 경합성. 그래서 배제성은 뭐예요? 돈을 안 내면 못 써요. 그래서 배제가 가능하다 해서 배제성입니다. 사유재산은 그래서 경합성도 있고 배제성도 있어요. 늦게 가면 호떡 못 먹어요. 경합성. 그리고 돈 안 내면 못 먹어요. 배제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빵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도로, 공원, 치안, 환경과 같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는 비용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공공재, 너네가 제일 흔히 쓰고 있는 공공재 중에 하나는 뭐죠? 도로죠. 보도블럭. 너네 많이 걷죠? 난 차 타고 나니까 보도블럭 안 써요. 그럼 너네가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도블럭 설치 비용 그럼 네가 더 내세요. 라고 안 하잖아요, 공공재는. 그런 걸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공공재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누가? 합리적인 개인.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공공재로 들어가잖아요, 세금은. 그러면 내가 세금을 최소한으로 안 내고 공공재를 누릴 수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문단, 일단은 사유재가 무엇이냐? 사유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건 경합성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누가 쓰면 다른 사람 못 씀. 배제성은요, 돈 안 내면 못 씀. 그래서 사유재는 둘 다 있다라는 거죠. 사유재는 둘 다 있고요. 근데 공공재는요, 네, 둘 다 없어요. 경합성도 없고요, 배제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안, 그냥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을 우리는 다 모두가 누리고 있죠. 경합성도 없고. 하지만 배제도 안 해주죠. 한국에 살면 다 누릴 수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뭐 도로, 공원, 치안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래서 돈 안 내도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게 공공재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뭐죠? 네? 문제 발생이에요. 왜? 합리적 개인은 내 돈 안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발생은요, 여기서 이 전체에서 문제 발생해요. 공공재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유재랑 공공재를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됐죠? 줄게요. 올스는 어떠한 이익 집단의 형성을 촉진한 공동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그 구성원이 얻게 되는 혜택을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즉, 뭘 예시로 들어야 논란이 안 될까? 뭐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하이닉스 파업판에만 이러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왜냐면 이제 영업이익이 뒤져요. 16조인가 났대요. 진짜 와, 메론 하나만 사주십시오 진짜. 근데 그 16조 중에서 이게 회사가 얘기한 거는 초과 이익분의 10%를 성과급으로 뿌리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깎인 거죠. 이제 막상 그 성과급 줄 때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다 들어 눕는 거죠. 누워, 씨발 누워. 안 해! 줘! 약속 지켜! 근데 그 와중에 안 누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혜택은 모두가 받잖아. 왜? 노사 측, 그러니까 노동자 측, 사측이 이게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협상했다. 너네 말 들어줄게 하면 전 직원에게 혜택이 가잖아요. 그래서 공공재 성격을 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산업의 노동조합이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임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받아내면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모두 똑같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 노동조합은 이거 안 들어도 돼요, 너네. 만약에 너가 회사를 입사했어. 근데 노조가 있어. 거기 가입 안 해도 돼. 그래, 그렇죠. 뭐 근데 노조는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봐요.
왜냐면 회사라는 그 거대한 거에 따라서 노동자의 이게 너무 약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노조 설립을 법으로 권장합니다. 건정을. 권장이라기보다는 막질 않아요. 근데 그걸 회사가 막으면 불법입니다. 노조를 만들 때. 그래서 너네 막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불법이에요. 노동법에 의해서. 근데 또 이제 노조가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또 이제 그렇죠. 그 가끔 뉴스 보면은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노조가 금속 노조가 제일 무섭습니다. 쇠 갈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무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금속 노조 파업 사진 보면요. 공성전을 합니다. 경찰하고 진짜. 개쩔어요. 알죠? 공성전. 그래서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운송조합이 로비 활동을 통해 조합원에게 유리한 법률을 통과시키면 조합원만이 아니라 모든 운송기사가 그 혜택을 다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의 구성원들은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득을 받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그러면 그냥 뭐야? 가만히 있다가 그냥 쪽 빨아먹으면 빨아먹는 거지. 파업이라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노동자는 해고나 무임금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왜? 파업했어. 들어 누웠어. 그때 갑자기 회사가 개빡 돌아가지고 참여한 새끼 그냥 나가. 너네 나가라 그냥. 나가. 꺼져. 그럼 뭐야?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누우려고 하겠어. 그래서 이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노동자는 집단행동의 결과를 기다리며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또 정리를 해봅시다. 이익 집단의 결과는 무엇을 나타낸다는 공공재의 성격을 띈다. 무임승차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로 예시를 들었어요? 노동조합의 성과. 이런 성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참여한 조합원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과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도 모두가 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가 나왔죠. 뭐였죠? 운송기사. 운송기사의 로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전체 운송기사가 혜택을 받죠.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첫 번째 어떻게 된다. 안 좋은 쪽으로 되면 조금 좀 절망편으로 가면요.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참여자는 그렇죠. 해고, 무임금. 그러니까 뭐야? 리스크 발생. 그 다음에 비참여자는요. 비용 없이 비용이 안 들었다라는 거, 행동을 안 했다라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에다가. 비용 없이 이게 즉 무임승차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은 2번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집단 행동은 참여자만 손해입니까? 그럼 누가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걸 눈 뜨고 보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조합원만 혜택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기여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보더라도 게임만 보더라도요. 롤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딜미터기를 키는 게 괜히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겼는데 쫙 보면은 트롤 새끼 하나가 있죠. 아니면은 반평균 1등이에요. 범인은 나오죠. 근데 이 새끼 뭐지? 이런 애들이 있단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문단. 그렇다면 무임승차 문제를 최소화하고 집단행동이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임승차 없애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올스는 뭐래요? 맨 첫 번째는 뭐예요? 첫째, 집단의 규모를 조절해서 무임승차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반평균 1등 해야 돼요. 평균이 90이 넘어야 돼. 100점 10명에 빵점 1명. 그럼 반평균은 어떻게 되지? 10명 중에 9명이 100점이고요. 1명이 빵점이에요. 그래도 반평균은 90이 넘어요. 그렇죠? 가능하죠? 2명으로 줄이면요. 그렇죠? 무임승차 못하죠. 1명이 100점이야. 1명 빵점이야. 못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규모의 집단에서는 집단 행동에 참여할 때 공헌하는 몫이 크기 때문에 이탈을 못해요. 개짓거리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가 안 돼요. 규모가 작을 때는. 그래서 규모를 줄여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 반대로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된다? 나 하나쯤이야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전국적인 대규모 소비자 운동보다는 소규모의 지역 혹은 직능 이익 집단을 기반으로 한 집단 운동이 더 성공적인 결과를 낳는다라고 아예 그냥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우리는. 두 번째는 뭐예요? 조직 차원에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예요? 너 왜 똑바로 안 해? 하고 뭐 엉덩이 때려야죠. 대표적인 예가 뭐야? 특정 산업이나 기업체에서 노동조합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파업 당시 비노조 조합원의 작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둘 수가 있다. 파업할 때는 뭐예요? 다 들어 누웠죠. 근데 그 와중에 꼭 한 명이 나는 사장한테 이쁨 받아야 제가 출근해야지. 출입장 제한. 어딜 들어와? 우리 파업 중이야. 못해. 너도 그냥 강제로 동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제 동참. 선택적 유인책을 할 수도 있대요. 셋째. 선택적 유인책은 뭐예요? 너 이거 참여하면 껴줄게. 너도 해줄게. 그래서 참여한 사람만 혜택을 준다거나 별도의 이익을 주는 거죠.
이럴 경우 구성원들은 집단 행동의 결과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에 차등이 생기며 이 차등적 이익에 대한 가치 판단은 합리적 개인이 무인승차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돈 주면 하겠죠. 따라서 적절하게 고안된 선택적 유인책은 합리적 개인의 무인승차를 받는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 무인승차 방지 방안 3가지 나왔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집단의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줄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규모일수록 뭐예요? 소규모일수록 뭐가 늘어간다? 개인 기여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도 올라가요? 책임감도 올라가죠. 그래서 무임승차하기가 어려워요. 눈치 쫄아 보인다는 소리지. 두 번째는 뭐예요? 강제하는 거죠. 안 해? 그럼 오지 마 이씨. 강제. 그래서 맨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였습니까? 입사하자마자 난 조합에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조합 강제로 의무 가입이에요. 그 다음에 파업할 때는 어떻게? 작업장 출입 금지. 아니면은 비조합을 아예 못 들어오게. 이게 어디서 있었냐면 그 택배 파업할 때 뉴스에 한번 나왔거든요. 택배 파업할 때 그 택배 아저씨들, 그 운송업체, 택배랑 그 덤프트럭 아저씨들이 다 들어 누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일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아저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일을 해야 돼. 먹여 살릴 가족이 있어. 근데 그 차에다가 돌 던지고 막 창으로 찌르고 막 이거 한 거죠. 강제 조치 때린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되긴 했어요. 너무 그거다.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이론으로 있는 거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선택적 유인. 그러니까 얘가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선택해서 스스로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참여자에게 뭘 줘? 추가 보너스를 주는 거지. 이거는 근데 교육심리학에서도 나옵니다. 애들을 가르치는 방법. 교육할 때 효과적인 거는요. 1대1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개패면 돼요. 그리고 보상을 주면 됩니다. 네, 그거 교육심리에 그대로 나와요. 진짜 개폐가 나와 있어요. 체벌. 옛날 이론이잖아요. 체벌. 근데 요즘 이론에는 그 체벌이 빠졌겠죠. 싫은데요? 난 무조건 이겁니다. 매달아 놓을 거예요. 얘는 근데 너무 커요. 단점이. 포만감. 뭘 주면 계속 커져. 나중에 집까지 사달라고 할 거예요. 저거 봐. 그러니까 뭐야? 패야 돼요. 혜택의 차등화. 차등화가 뭐야? 기여도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다? 무임승차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무임승차를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올스틴에 따르면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의 비율은 줄죠. 그렇죠. 왜?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세븐틴 걔네 광고 존나 찍어야 돼요. 먹는 거 없어. 트리플 S? 활동 못하는 이유가 뭐야? 이 돈이 안 남잖아요, 걔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걔네는? 유닛을 쪼개잖아. 24명으로 활동해. 그 다음에 3개로 쪼갠 다음에 학교 행사 돌려요. 3배로 버는 거지. 13명 인하돼요? 감시와 처벌의 비용은 증가한다. 그죠? 왜 감시 처벌은 왜 비용? 무임승차 때려잡으려고. 더 피곤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집단 행동의 비용은 그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이익이 가장 큰 혹은 크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먼저 부담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뭐야?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죠. 이것은 봉사활동을 위한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심리적 위안이나 안정, 동료들의 인정 등을 이익이라고 볼 때 이에 대해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이 결국 봉사활동을 할 집단을 조직하고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원하는 놈이 결국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규모 확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개인의 이익은 감소하고요. 뭐가 보여? 감시와 처벌 비용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익은 줄고 비용이 커져요. 최악이죠. 적자예요 이러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급한 사람이 결국 행동함. 그래서 이익 집단은 가장 그럼 마지막은 여기 끝이네요. 풀어요. 질문? 질문이란다. 다 불러줄게요.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입니다. 제발 이탈 좀 했어야죠. 이탈 안 했죠. 애초에 그리고 이거 집단 행동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합리적 이익을 위해서 그냥 다 들어온 겁니다. 집단 행동 자체를 안 했어요, 이건. 얘는요, 5번입니다. 이거는 계산을 직접 해야 돼요. 이거는 때려봐야 돼. 띠껍게 또 70%로 해가지고.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죠? 각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나가 지금 보면은 2명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몇씩 받죠? 한 명당 2가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근데 10의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여한 사람은 그러면 얼마를 받아요? 별도의 이익 11.2랑 16 더하면 몇이에요? 27.2죠. 근데 문제는 비용으로 10을 냈으니까 얼마를 받습니까? 남는 건 17.2죠. 근데 미참여한 사람들은 얼마를 받아요? 그냥 16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무임승차. 이건 안 받는 거죠. 미참여했으니까 10도 안 들어간 거예요.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2명이 아웃됐을 때예요. 근데 3명이 아웃되면 어떻게 돼요? 참여한 사람은 얼마를 받아요? 일단은 14를 받습니다. 왜? 3명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14에 70% 몇이죠? 계산해보면 9.8 나와요. 그럼 몇이에요? 23.8이죠. 여기서 비용으로 한 거 10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몇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냥 딱 얘기해서 13.8이 나오죠.
근데 오히려 미참여한 애들이 얼마 나와요? 14 받아요. 그럼 뭐야? 무임승차가 이득입니다. 효과적으로 작동 안 해요. 그래서 5번입니다. 됐나요?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